사고사 공유하는 게 되는데 네,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공유해 보면은 네,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해 볼게요. 요건데 제가 이제 거의 맨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플랜트 팀에 있어서 저희 뭔가 주종 아이템은 산업용 플랜트랑 화공 플랜트였어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상사는 대부분 이제 자영업처럼 일하다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나눠 먹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달려붙기도 하는데 그게 이 우크라이나 LNG 터미널 그 사업이었어요. 이게 꽤나 진척이 돼가지고 뭐 MOU 맺고 이제 거의 본 공사 들어가기려고 하던 차에 저희 이제 뭐 우크라이나 그때 부총리 당시 뭐 그 사람도 이제 막 초빙해가지고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의전이라는 것도 좀 해보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게 참 되게 웃긴 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2014년에 있었던 건데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네, 이 당시가 이제 크림반도 분쟁이 생겼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되게 근데 뿌리 깊은 건데 지금도 보면은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의 바로 직전이 그 사람이 사실 지금도 실권자인데 그 나자르바이프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CIS라고 하는 그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수장은 다 이제 소련의 그 서기장 그러니까 제1서기 출신이에요. 거기.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사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우크라이나는 좀 정치적으로 많은 부심을 겪었거든요. 혹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옛날의 대통령이었던 그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히 그 정치적인 불변이 심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 독극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인데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는 다른 그 저기 중앙아시아 국가랑 다르게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친러적이거든요. 굉장히 그 뭔가 약간 전혀 독립이 안 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때 이제 친미로 가겠다. 자기들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친러 쪽인 쪽에서 독극물 테러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게 일단 첫 번째 그 우크라이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그 혹시 옛날에 히틀러가 그 갔던 그 전쟁 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공업지대가 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안에 그 옛날에 핵발전도 했었기 때문에 그 체르노빌. 아 그게 네. 우크라이나예요? 네. 체르노빌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아 전혀 몰랐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밀이 잘 안 팔려요. 체르노빌 때문에. 와. 네. 그런 식으로 그 은근히 그 러시아의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핵무기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 고르바초프 이후로 많이 이제 폐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핵심 공업지대를 우크라이나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그 핵심인 데가 크림반도인데 크림반도의 대부분의 그 주민들은 러시아계예요. 러시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사실은 이 당시의 정권은 좀 친러 쪽이었는데 뭔가 이제 야당이랑 막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친러에 반대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커지다가 이게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는 바람에 그 정부가 해체됐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해체돼서 막 그때 대통령은 뭐 러시아로 망명하고 뭐 이런
그 막 일부 이제 뭐 사람들은 뭐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추방당하고 뭐 죽고 막 이런 식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 사업 진행하다가 그 발생해가지고 이 당시에 부총리라고 데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됐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영화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이 취소돼서 지금 제가 그 공유해드린 이 사태가 예,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그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 이 당시에 특히 지사장님이 여기 우크라이나 지사장님이 되게 뭔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갖고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좀 느낀 게 이런 국가랑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관이랑 하는 일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박이네요. 네. 우크라이나를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을 때. 네, 되게 은근히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데가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러면 월드컵 때 왜 그 흰줄 빨간 줄 유니폼 음. 그거 말고는 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냐고 찍어보라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지한 것 같아요. 진짜 축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사실. 땅이 그렇게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또 네. 깜짝 놀랄 일인데. 네, 우크라이나 국기에 그 노란색이 있는데, 네. 노란색, 검은색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을 얘기하는. 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그 식량 사업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단 한 가지 그 걸림돌은 그 체르노빌 네. 여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부감입니다. 타고난 비옥한 땅에 곡창지대. 네. 그다음에 소련 지역 때 그쪽에 공업을 또 발전시켜 놨고. 네. 대단한데요. 또 그쪽에 되게 뭐 미인이나 미남이나 막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이 되게 좋은 유전자가 있는 지역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나 했는데 무산됐었죠. 터키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터키 위에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되게 근데 막 저기 막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그 네. 문명 발원지 약간 그 근처. 네, 거기보다 약간 위쪽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축복받은 곳인데 정치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구나. 네. 이거랑 또 비슷하게 이거는 제가 이 당시에는 없었고 이 후단의 사업을 좀 했었는데 네. 되게 이것도 특이한 사건이었어가지고 그 옛날에 마다가스카르 쪽에 그 이거를 나중에 사업이 재개돼가지고 제가 잠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이 먹었는데 마다가스카르에도 이건 좀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그 옛날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많이 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중국이 되게 많이 진출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공유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진출하는 그런 그렇게 많이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그 국가에다가 론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 정책금융기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입은행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정책금융을 주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자유무역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데 론을 주면서 예를 들면 75% 이상은 중국산을 써라.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90%는 뭐 한국산을 써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인프라 사업도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나라의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뭐 저희 같은 어떤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제한서를 뿌려요. 정부기관에다가. 특히 이제 이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까지 껴갖고 미리 여기에 어떤 식으로 금융을 지원하면 될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제안서를 뿌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4대강 사업이다 이러면 이게 갑자기 막 이명박이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뭐 무슨 강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안들이
다 그 뿌려진 거를 가지고 이걸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픽업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 그쪽에다가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사업이었는데, 마다가스카르가 그 매년 태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매년 태풍 때마다 수백 명이 죽어요. 반복적으로. 네, 이게 정말 신기하게 이게 진짜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특히 뭐 이게 진짜 그냥 마다가스카르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아니라 수도가 매년 태풍 때문에 수백 명이 죽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어떤 재난 복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얘네한테는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재난 복구 지원 센터 뭐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옛날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정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특히 후진국이, 저는 사실은 한국의 군부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행이었던 거는, 예를 들면 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인데 대통령의 그 직위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막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카다피 같은 경우는 뭔가 헌법이랑 법률에 명시된 그런 직위가 아니었어요. 걔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위가. 그리고 김정은은 실제적으로 그 뭔가 법률상으로는 북한의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뭐 위원장. 총리로 그냥 명명해 놓은 되게 그냥 얼굴마담 같은 사람이 있고, 그 김정은은 실제로는 이제 군부를 책임지는 그런 실권자인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막 그런 데는 막구 실력자들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는 그 막구 실력자가 총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갈아치운 거죠. 네, 그런 식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적이 있고, 이 비슷한 비극이 지금 저기 미얀마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는데, 참 저도 이런 걸 겪으면서 되게 사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우리 회사에 와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 회사는 국내 사업을 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의 항상 플랜 한 C, D 정도까지 무조건 생각을 해놓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일 경우, 뭐 이 사업이 뭐 망가질 경우, 그런 식으로 백업을 무조건 해놓는데, 그때 어떤 습관이 이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교훈은 항상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 상황도 믿지 말자. 네, 얘기는 하지 말자.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을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어떤 한국의 빗대도 생각하면 특히 무역 거래는 항상 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인 국가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할 거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되게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착해요. 저는 진짜 지금도 사실 전화로 거의 업무를 안 하는 이유가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막 전화로 막 다 오케이 해놓고 뭐 다음날 딴 말하고, 그게 너무 되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옛날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믿으면 뭐 당한다. 뭐 약간 이런 논이었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렇죠. 뭐냐면 사실 한국 사회는 익명의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관계로 촘촘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막 다 옆에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나한테 주고 있다. 그리고 왜 한국 같은 나라처럼 그 개인정보, 주민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 한국은 굉장히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대처를 잘하는 이유도 사실은 강력한 중앙 통제가 필요한데, 당연히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기준에 갖다 대면 굉장히 한쪽의 특이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익숙해져 있는 걸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옛날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되게 냉랭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예. 또 공유를 드리면은 참 협상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좀 협상 가까운 뭔가 주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거의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사업이 탄자니아 입찰이었는데 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부의 그 이제 케냐 오른쪽에 있어요. 케냐 동쪽에 있고 일단 탄자니아는 되게 특이한 국가인 게 그 다들 아시는 그 프레디 머큐리가 탄자니아에 그 옆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가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잔지바르. 네, 그 잔지바르는 진짜 독특한 거는 그 탄자니아랑 잔지바르가 대통령을 따로 뽑아요. 진짜요? 하나의 국가인데 우와. 대박. 네. 어떻게 그러지?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나 보구나. 예, 뭔가 그렇게 막 딱 통합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나라로 가요. 네, 독특하죠. 케냐, 그러네. 케냐 옆에.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마고풀리 대통령 제가 했을 때 그 대통령일 텐데, 얘네 그 여기서 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 뭔가 도시 인프라 개발 사업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장비 공급하는 거를 제가 입찰 들어왔는데 이 당시가 제가 조금씩 이제 퇴사를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입찰을 들어가면은 보통 좋은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을 비우고 굉장히 마진을 많이 붙였는데 되더라고요. 뭐야? 수주가 됐어요. 누가 작업한 거야, 진짜? 뭐 이제 거기 뭐 에이전트도 있고 했는데 굉장히 뭐 어떻게 잘 됐더라고요. 진짜 정말 노력 안 하고도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내 집에 쓴 마음은 아까워서 어떡하지?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단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게 많아가지고 중국산을 넣었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산 장비를 넣으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중국 장비를 넣으려고 막 견적을 내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얘네는 막 정찰제라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좀 비싼데 이러면 한 5%씩 깎아서요. 막 이게 막 몇십만 불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진을 진짜 엄청 많이 남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좀 비싸다. 좀 더 노력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좀 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성의를 보여라. 그죠. 그리고 중국은 워낙 내수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얘네 그리고 이제 수출을 잘 못해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아프리카로 장비를 수출한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출장 가니까 거의 무슨 식사처럼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동사장하고 막 총경리가 막 나와가지고 무슨 막 밥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되게 세레모니를 막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장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중국산 장비는 아직 좀 따라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뭔가 근데 저는 좀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게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대기업하고 거래하다 보면 되게 갑질을 많이 당해요. 상사는 되게 의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외에도 좀 이게 특히 이제 공사장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들 한 3년 4년 쓰고 그냥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웬만하면은 한국산으로 제가 넣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막 그 갑질하고 막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계약 같은 것들 막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중국산을 웬만하면 넣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뭐라 해야지 조국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네. 퀄리티는 진짜 확연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그때가 딱 그거였어요. 막 엔저 갑자기 해가지고 막 그 일본산 장비는 점점 이제 가격 경쟁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중국도 점점 이제 따라잡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막 진짜 5년 뭐 3년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우리 그 회사 전체적으로도 웬만하면 중국산으로 해라.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랑 일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기술 격차라는 게 쉽게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긴 했는데 그때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이 점점 그 쪼그라들어 가는구나. 일본 제가 영업하라 그래도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국보다 훨씬 비싸지. 두 배 반 이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도 점점 가격이 따라오지.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중국산은 좀 멀었다. 네, 뭐 이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또 하나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국은 은행도 다 국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대출을 막 함부로 내줘요.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도 이런 뭐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국영이다 보니까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 중국 정부가 막아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느꼈어요. 진짜 중국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언젠가는 터지겠다. 근데 안 터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네. 뭐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중국산을 여러 개를 넣고 그 중국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이제 가장 그 긴밀하게 일을 했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장비를 공급을 받아서 넣었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이제 스킬을 썼었어요. 뭔가 협상 스킬을. 그 중에 하나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때가 이제 바로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그 사회적 무리일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게 하도 약간 회사가 제대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재고가 엄청 쌓였어요. 재고가 엄청 쌓이고 그거를 막 딜러한테 다 이제 떠넘기기를 해가지고 딜러들도 재무 상태가 완전히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점점 그 당시는 특히 막 정말 위아래로 막 치고 오는 상황이라 뭐 어떻게 그 활로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 엄청난 재고가 있다는 거를 제 옆에 있는 막 동료들이 막 받아본 걸 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입찰 소식을 전하면서 뭐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는 뭐 가격 좀 내봐라. 근데 처음에 가격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 내가 너네 말고도 다른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답이다. 이렇게 좀 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깎았는데 좀 보니까 이 재고가 좀 심각하게 많은 걸 보고 나니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너네가 지금 이 재고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너네가 이제 나중에 다치지 않냐. 너네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재고를 미리 받아놓게. 어차피 제가 공급을 할 거니까. 뭐 일단 우리 걸로 돌려놓으면 걔는 매출이 잡히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테니까 5%만 더 깎아라. 이런 식으로 내고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특히 제가 계약서 막 거의 이제 원본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한번 더 내고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저희 막 팀장님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거기서 막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대체 이렇게 뭐 싸가지가 없냐,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뭐 근데 사실은 뭐 사업이라는 게 냉정한 거고 사실은 뭐 저는 어떻게든 뭐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게 저희 어떤 목표니까 그래서 그걸 다 받고 굉장한 마진을 남겼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때 이제 느꼈죠. 진짜 약점을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약점을 잘 이용하면 진짜 이게 사실은 뭐 대기업 가격 깎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거의 정찰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저도 처음에 거기 입사해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되도 않는 가격 깎기. 왜냐면 백화점이 안 깎아줄 것 같잖아요. 근데 백화점도 제가 잘 뭐 얘기를 풀면은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정장 살 때 뭐 뭘 껴달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코트도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런 걸 회사에서 좀 굉장히 훈련을 시키죠. 네. 미생 같네요. 네, 진짜 미생 같네. 미생에 보면은 저 사실 이상 드라마를 못 봤는데 네. 드라마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막 드라마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막 그 좀 끔찍하잖아요. 막 일하고 막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하던 일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드라마다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두세 편은 봤기 때문에 그 심지어 건물도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끔찍했는데 끔찍해서 제가 좀 보다 말았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극화된 게 있겠죠. 네, 실제 그러더라고. 뭐 김태우 작가가 실제로 회사 그러니까 이건 아니어도 그냥 일반 회사를 다녔던 거죠? 김태호 작가가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저 알고 있는데. 네. 김태호 작가는 그냥 전업 작가만 했던 거죠? 네.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김태호 작가는 가난했고 그다음에 제대로 정규를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식객 쓴 허영만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말이 마치 허영만의 애제자 같이 생각되지만 허영만은 워낙 문화생이 많아서 뭐 나중 몇 년 지날 때까지 허영만의 얼굴도 몰랐대요. 그냥 와서 그냥 그림 배우면서 밥 먹고 그리고 그렇죠. 김태호 작가는 사실 타고날 때부터 피부병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사회생활 좀 어려웠고 그런 얘기들이 근데 어떻게 그 사무실 안에서 흐르는 그런 정적이나 긴장감을 그러니까. 너무 묘사를 잘해서 저는 제 인터뷰를 잘못 봤던 건지 회사를 해라서 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를 되게 여러 번 왔었어요. 그 드라마 찍을 때는 그 작가가 상주에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그 임시완 온다. 임시완 찍으러 오니까 좀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뭐 어디를 비워라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때 맞다. 근데 그 드라마 만화를 그릴 때는 제가 본 인터뷰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간접 경험을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체화해서 쓰다 보니까 보편성이 있었던 것 같은 거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밌었던 게 그때 선배들이 다 이제 근데 진짜 실제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그래가 나다. 내가 장그래다라고. 네. 그리고 또 막 강소라가 사실 나를 모델로 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하겠다. 네. 특히 이제 당신이 김희원인가? 당신은 김희원이다. 근데 김희원이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갈구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실제로 제 그 팀장이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 제 동기가 원래는 그 팀에 제가 아니라 이제 제 동기가 원래 있었다가 그 한 5개월만 퇴사를 했는데 걔가 그 고려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우리보다는 좀 서툴고 대신에 뭐 영어나 러시아어를 잘했는데 딱 이 회사에 어울리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팀장이 워낙 이제 사이코패스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갈굼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갈구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라도 갈고 싶은 그 마음. 네, 정말 어떻게든 너의 영혼을 파괴시킬 거라는 그 마음. 언어가 무슨 대수야. 미선님 그 인프라코어 쪽 결국은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체 뭐 포지션이나 그죠? 네. 이런 뭐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반영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원래는 처음에 이제 배우 실업이 클 때 김우중이 썼던 방법이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로 우리 주문이 100개가 들어왔다. 100개 당장 생산해달라. 그래서 계약서는 나중에 보낼게 라고 해놓고 이제 그러면은 한 뭐 며칠 지나면 100개짜리 재고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미안한데 주문이 취소가 됐고 50개만 받아야 된다. 50개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50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김우중이 어쩔 수 없이 50개는 내가 그냥 재고로 떠안을 테니까 싸게 달라. 대신에 깎아라. 깎아라.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제가 저도 비슷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네요. 타인의 어떤 고통을 좀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또 그렇죠.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과몰입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회사 생활에서 별로 그렇게 좋게 못 됐던 이유가 항상 이 팀장님이 이렇게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물어봐가지고 상황 어떤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물어보는 건 이상의 것을 자꾸 물어보려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하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좋으면 근데 이제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왜 공공의 이익도 아닐 뿐더러 내가 그렇게 남의 걸 빼앗아 와가지고 하는 게 별로 내키지도 않고 그거 과몰입, 그러니까 제 기준은 과몰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꼬지가 나오면 뭐 내가 해보겠는데 월급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남한테까지 그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이렇게 업무 맞아요. 친해지면 이 사람과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상사가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맞아. 친하다고 하는데도 저기 뭐야 이직한다고 하고 거기 뭐 얼마 나온다고 하면 물어봐. 이제 물어봐요. 그건 좀. 그래서 물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관심도 없고 뭐 하는데도 자꾸 이 회사 비즈니스 구조 이거 갖다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알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가격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 잡으려고. 네.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그 팀 팀장님하고 그 팀 상사분 이제 뭐 시니어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뭐 채널 발송해가지고 단가가 한 20원대 정도 해요. 네. 그거 깎아보겠다고 아, 가격 얼마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격은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채널 활용한 사람은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더 깎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깎아주고 그러는 게 아닌 구조다. 그리고 그런 걔네도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가 단가 정량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물론 어거지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진짜로. 이게 일을 피곤하게 그래서 돈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거를 그 지불하고 상품력으로 하든지 다른 마케팅을 포괄하면 되는 거지. 그 자꾸 그 오퍼레이션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저는 전에도 느꼈어요. 이렇게 채널 비용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제휴 비용 하는 것도 자꾸 이제 압박이 오니까 어느 회사는 그랬잖아요. 매년 깎으라는 압박이 오니까. 아까도 그렇죠. 근데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런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출장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누구랑 이제 관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자본 출자했다 하면은 사실 뭐 이런 회사가 관계 회사기도 하고 하니까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게 뭐냐면 야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다 위로 찔러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래라고 돌려 말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그 회사에 피해도 안 끼치고 이 사람들도 피해가 안 끼치면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큰 성과급을 받아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과몰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회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경민님 되게 착한 버전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22번인데 10원을 깎아라. 그러면은 회사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20원이래. 그리고 이쪽에 가서 10원을 깎아야 되는데 내가 20원 버텨줄 테니까 2원만 달라. 여기 이쪽에서 진짜 많이 있어요. 약간 답답하다가 다시 계약 놓쳐. 그러니까 거리 끊겨. 그죠. 근데 내가 가서 우리 그래서 콜라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리베이스 달라. 이거 이제 백만지를 달라.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제 워낙 회사에서 징계권이 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느끼는 게 아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징계권 써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횡령건들이 이제 작년 말 아 진짜? 인사명 왜냐면 그 각사의 인사명령만 보시면 타사의 인사명령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징계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원래 내가 공지를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심으로 아쉬운 게 너무 제가 개인적인 착복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2018년에 네. 자사주 네. 팔고 나서 자기가 다 팔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는 제가 막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큰 금액이고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서 10억, 20억 벌 수 있다면 인생 걸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작은 리베이트, 이거 작은 횡령 먹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왜 가르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작았던 거겠죠? 근데 작아요. 작아요? 별로 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규모를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그 사이코 팀장 사람은 우리가 그 돈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이 계좌를 써서 그거를 점심을 먹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항상 팀에서 같이 점심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출장을 뭐 케냐 뭐 이런 데 가도 우리가 좀만 비싼 거 먹으면 전화가 와요. 오늘 비싼 거 먹냐고. 나 근데- 빼고 비싼 거 먹어. 네, 이 사람 자기 저녁은 무조건 법인카드로 먹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영업할 때는 절대 돈을 안 줘가지고 우리는 뭐야? 진짜 결정체 같아요. 그 완전 모든 나쁜 면을 괴롭히기 위한 것만 고민하는 그냥 거. 캐릭터 같아요 예. 하나에. 저희 그래서 업체 만나서도 저희 다 개인 돈으로 우와. 썼었어요. 뭐야 인간이. 그쵸. 진짜 아니 그냥 너무 안 나가다. 그게 무슨 이익이 된다 그랬겠어요. 안 나가요. 진짜. 좀 나쁨을 위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 정도면. 그쵸. 그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인생 역전,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막 도모하는 이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되게 작은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선을 넘는 무료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삶이 무료해서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난 옛날에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한참 왜 원조 교제라는 그 트렌드가 되게 유행했을 때도 있잖아요. 난 그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너무 큰 리스크인 거야. 자기의 사회적, 그다음에 사적, 공적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곳이라면. 근데 너무 이 유행이 물론 정말 그렇게 퍼졌는지 모르겠으나 또 대유행처럼 번져나갔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 무료하구나. 그냥 놀이거리가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그 시간, 그냥 맞아요. 30대,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나는 벌어야만 하는, 또 해야만 하는 역할만 이렇게 수행하는 또 삶을 살기 마련인데 왜 새로운 걸 도전해 보세요, 뭐 즐거운 걸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뭐 도전을 해, 뭐 갑자기 이 자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점심시간에 그냥 슬렁슬렁 당구치러 가는 느낌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큰 죄는 또 안 저질러. 근데 나중에 그게 쌓이고 나중에 들통났을 때는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기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10박 11일 휴가를 나와가지고 10박 11일 내내 거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아빠가 뭐 할래? 오늘 뭐 할 거냐? 아까 몰라, 뭐 오늘 하루 지나가면 저녁까지 하루가 땡겨지겠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군대 있는 삶이 너무 짜증나고 속상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 젊은 날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쉽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별로 체감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한 20대 후반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체감을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은 근데 어떻게 보냈어도 끝날려갖고 별로 그렇게 알차게 보내지 못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뭐냐면 루틴이 되는 사람들이 일탈에 대한 그 욕망이 더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정말 다변화되는 상황을 사람들은 계속 루틴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맞아요. 루틴화된 상태를 계속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절대 하나의 상태로 그 정주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인간은 사실 계속 진동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 막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미래가 정말 확실해지잖아요. 그걸 되게 불안하게 만들려고 되게 맞아요. 수를 써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그 양가적 감정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의 아저씨를 다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아주 즐겁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박동원, 이성균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다가 뒤에 가니까 이 드라마를 만약에 비슷한 나이대 30, 40대 남자들이 직장인들이 이 드라마를 봤다면 저 박동원 부장을 되게 부러워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시대의 40, 50대를 대변하는 또 그 중에서도 좀 약간 가슴이 쓸쓸한 그쪽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게 나랑 동질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알고 봤더니 뭐야 쟤 너무 잘난 놈이잖아. 라는 게 느낌이 너무 들어요. 많아요. 첫 번째 이유 이 사람은 드라마가 시작된 그 시퀀스 이전에는 완전 에이스였어요. 그렇잖아요. 설계팀 팀장이었고 완전히 뭐 나중에 상무로 승진하는 사람 전사 다 털었더니 그 사람 1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지페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 그렇다면 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 대기업, 심지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고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 사람은 재수없게 자기 후배가 대표이사가 되는 바람에 좀 좌천을 당한 짧은 기간이 있었을 뿐 굉장한 그 에고로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게 더 난 부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시대의 40, 50대들이 거의 대부분 갖지 못한 회사나 가족이 아닌 굉장히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후배동 사람들. 커뮤니티가 있지. 삼형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야? 너무 부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랑 가족을 빼고 나면 다른 관계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옛날에 친했던 사람들 특히나 계속 만나기도 대학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딱 1시간 반가워요. 길면 2시간.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 만나서 야 우리 다음에 밥 먹자고 헤어지는 게 제일 아름다워. 진짜 밥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 뒤에 가서는 다 그냥 자기 자랑만 하거나 자기 한탄만 하니까. 맞아요. 근데 안 그래. 막 박동원 부장 여기 막 좀 상처 나가지고 오니까 막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같이 막 울어주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사실 박동원 부장이 뭐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이 좀 그랬나 보다 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뒤에 봤더니 회사 걷어치고 나와가지고도 자기 사업 차려가지고 잘 나가는 모습 돈도 잘 벌어서.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는 지금의 40, 5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40, 50대는 어쨌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이 기준에 매달려 있고 굉장히 외롭고 가족은 맨날 돈 벌러만 다니니까 자식이 남 같고 회사에서도 전혀 고립되는 것 같고 몰래 내가 알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맺은 관계가 없으니까 다 사라졌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작 그 주변 친구들, 그렇죠. 그 주변 친구들에서 근데 공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동훈이라는 게 저는 매우 잘 나와 에이스인데 네네네.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았던 건 박동훈을 제외하고는 감정이입할 대상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건 공감.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박동훈이 이 모든 걸 다 가져서 맞아요. 그게 박동훈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박동훈을 빼고는 완전히 그냥 다 서로 하나씩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되게 빛을 잡았어요. 이 드라마의 핵심은 나는 아이유랑 이성균이 아니야. 뒤에 있는 조연들이 너무나 잘 배치가 되고 너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술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누구는 어디 지점장하다가 이제 나오고 세탁소.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불안한. 맞아요. 그걸 정확히 건드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동훈은 공감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참는데 쌓이잖아요. 제대로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죠. 여러 빌라를 가진 깡패 같은 사장이 있는데 뭐 자기 엄마 듣는데 형들 뭐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그 장도리 들고 가가지고 막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유 괴롭히는 저희 아버지가 저 군대 갈 때 원룸을 제가 원룸 쓰다가 군입들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원룸 못 뺐어요. 한 2, 3개월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께서 원룸 주인이 이거 새 주인 데려올 때 새 원룸 세입자 데려올 때까지 원룸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월세를 내주면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안 내은 월세만 까시고 나와서 돌려달라 빨리 나와야겠다 못하겠다 해서 아버지가 거의 비슷하게 장도리 들고 장도리를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건물을 쓱 보시고 어디 불법 개조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버지가 이제 또 인테리어 철거업을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이성균이야. 너무 쉽게 해결되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불법 건축 이런 게 너무 곳곳에서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빌라들 그냥
내가 볼 줄 몰라도 한마디 하면 아마 깨긴 할 거야. 약점이 그런 거죠. 아 맞아요. 그치, 항상 약점이 그런 거죠.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 하나를 쥐고 있어야 하는 게 약점을 모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 되게 막 뒤에가 싸우잖아요. 내가 나한테 생각해봤어요. 내 어머니가 나중에 뭐 되게 누구한테 좀 의도적인 아니지만 속상한 얘기 들으셨어.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대표에서 올라가가지고 때릴 수 있나? 내가 진짜 아니 왜 우리 부장 박기 씨를 괴롭혀라고 해가지고 막 사채업자랑 깡패 같은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싸울 수 있나? 이미 그러니까 뭐냐 이거 공감의 대상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퍼뜨리면서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뒤에 가서 이제 그렇게 나의 열심히 보면서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약간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욕구들이 기이하게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술을 막 계속 마신다고. 왜냐면 인간은 결국 술이 아닙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뭐 원조 계제의 이슈도 나는 그 트렌드도 물론 일본에서도 시작되긴 했지만 그런 거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려간다라는 생각도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술 먹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녁에 저렇게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정말 관심과 취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책을 읽으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를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 사람들 생산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떠드는 자체가 그냥 취미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왜 회사에서 근데 이런 대화가 안 될까 싶은가 보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생산성도 안 나오고 즐겁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요즘 스타트업이 이렇게 뭐 이런 기술이 있대요. 이런 거 이제 누가 한 명씩 초치는 얘기를 해요. 와, 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거 알아볼 시간에 지금 이게 되거든요. 이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 뭘 하든. 너무 이해관계에 많이 얽혀 있어요. 오마이갓이야. 바깥에서 만나면 그 업무 얘기만 할 수 있고 그게 즐거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느슨한 연대가 가능해지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저도 이제 주변에 불륜하는 친구도 있고 바람 피는 그냥 친구도 있고. 아 그래? 맞습니다. 궁금하다. 그런 직장의 사람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도 통일되는 거 하나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딱 하나 통일되는 거는 지금 삶이 너무 고민해서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제 뭐 아는 분은 왜 그렇게 한 명만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 따로 만나더라고요. 아니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사랑을 한대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근데 내 나이라고 해봤지만 저보다 한두 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 내 나이에 지금 회사 다녀가서 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고 생활하는 루틴 차이. 물론 핑계고 항상 뭐 다른 걸 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나는 그 놀이에 대한 욕구는 모든 인간이 비슷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루틴하게 또 굉장히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뭔가 하나 풀어주는 맞아요. 노하우가 하나 있어야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럴 줄 알고 풀어주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아니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퍼질지 맞아요. 모르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술 중독이 되고. 경마, 경륜 뭐 이런 거 다 막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 모임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화수목금토일 6일이거든요. 이게 막히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주식장으로 가더라고요. 주식, 코인, 주식, 그러니까 코인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투기에 대한 욕망이 또 우리가 발현이 되고 지금 뭐 술 약속 이런 약속 다 못 하잖아요. 이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왜 국가가 술과 담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해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가? 돈 때문인가? 세금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 안에는 그런 것들을 또 배출해야 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것들은 노는 건 알아서 터득하시고 뭔가 스펙적인 거나 생산적인 것만 교육을 제대로 시키니까 알아서 놀라고 시켜놨더니 뭐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하루에 12시간 개발을 하고 집에 가서 4시간 또 이제 컴퓨터 게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갈 텐데 결국 그렇게 그냥 참고 굉장히 모험적인 것 같은 박동훈도 영화에 보면 2, 3회에 한 번씩 터트리잖아요. 진짜. 근데 그런 것처럼
다 자기 안에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저희 딸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유희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넉비공 같은 상태. 근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돈벌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한가? 사실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노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노는 것이 사실은 품격이 있고 취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도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당시에는 굉장한 워커홀릭이었는데 특히 의전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이 좋은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떤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게 아예 다 지워져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과몰입이 생기는가 하면 과몰입할 대상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일에 과몰입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회사에서 본 그 수많은 워커홀릭들을 보면은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핑계를 꼭 그렇게 대더라고요.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나도 비겁한 핑계라고 들은다고 생각해요. 저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저렇게 처자식 핑계를 대나? 그냥 본인이 할 게 없고 취미가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건데. 맞아요. 아니 지금 하는 일의 절반만 해도 처자식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먹고 야, 처자식 먹여 살려 그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처자식 지금 어디에 있냐? 한 달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해외 유학 가고 있거나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니 처자식이 딱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다고 딱 먹고 살 만큼만 하고 자기의 일에 대한 포지션을 아니면 생각나네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 나는 일이 취미고 일이 재미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할줄아는 게 일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학교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최고의 성취가 학교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맨날 또 회사 얘기하는 사람 최고 성취가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군대 얘기하시는 군대가 제일 좀 군대가 최고의 성취가 저도 군대 이걸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 사람 중에 하나가 왜냐면 군대는 전부 다 병장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성취인 거야. 이게 막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성취는 그 군복. 뭔가 군복인 거예요. 그때가 최고 성취가 가장 빠르게 정률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한 번도 그 경쟁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6개월만 채우면 2등병, 1병, 청병 병장다는 건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아주 올바르게 성장했고 심지어 영창 안 가고 전역을 했다면 이 사람은 내가 온전히 사회에 진출하면서 성공했다라고 보는 귀가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뭐 정말 명문대 나오고 되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느끼지만 군대만 가더라도 정말 특질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균질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군대를 전역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 일진했던 애들이 잘 안 풀리면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로 오든 이게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뭐 저는 이제 균형론자로서 뭐든지 과몰입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연애도 너무 과몰입하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과몰입 자체가. 연애도 그렇고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나중에 그 상대가 안 보이고 사랑하는 나의 그거 여기만 너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고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겠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막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그냥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노량진 3년 차인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막 그 논리가 충분히 저는 근데 그 과몰입 누가 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또 쓰지만 결국은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소위 꼰대들이 과몰입하는 어떤 모습들, 뭐 저도 이제 꼰대 나이가 들고 굉장히 꼰대스러움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지만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낮아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지위가 있고 뭐 옛날 학교나 뭐 과거 기억 속에는 나는 항상 좀 이제 좀 이제 윤색되니까 좋게 생각되겠죠. 하지만 뭔가를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막내로 들어가야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면 듣고 배우고 정말 그런 자세로. 근데 이제는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면은 어디 가서는 약간 좀 대접받고 싶고 어디 가서는 나도 한 목소리 내고 싶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자기의 외형을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곳만 가. 또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면 안 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게 되고 마무리가 된다.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술 먹으면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도 나이 많아서 술 못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밌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상사들하고 술 먹을 때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술자리에서까지 상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기하면서도 요즘 그거 아세요? 하면 그거 이거 낮춰지는 그 포션을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 전 진짜 정말 술 먹어서 제일 지친 이야기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슨 상무님이라고 있었는데 맞아. 그런 레퍼토리 없는 술자리를 못 봤어요. 저는. 맞아. 그분 있었을 때 좋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맨날 과거만 찾으면은 그 이 자리에 오고 싶은 사람이 진짜 그냥 과거에만 먹는 사람 없어요. 수련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뭐 5분 정도 남았어요. 5분 뭐 우리 예약한 거잖아. 네. 5분 다 쓰고 가야죠. 저는 그래서 그 이제 미생 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고 한데 그냥 그 제가 요즘 회사에 별로 애정이 없어서 과몰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쳐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 이게 두 번째 회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현명해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입사와 동시에 퇴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새로운 회사 들어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크게 다른 게 한몫하죠. 많이 다르고 근데 제가 저 자신을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항상 뭔가 나를 지킬 여지를 두고 항상 배신할 준비를 해요. 언제나. 그래서 저 인턴을 이제 네. 삼성에 보내서 했었잖아요. 너무 근데 회사마다 다르다고 느낀 거 뭐냐면 네. 그 삼성이라는 자부심이 주는 긴장감이 그래요? 회사 전체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지금 우리 회사 너무 만족스러운 게 윗 상사들 뒷담화 안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요? 왜냐면 누가 언제 위에 이렇게 찌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너무 강하게 지배가 되고 장난 아니다. 완전 충심으로 가득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 그때는 그거 이해 안 간다는 뉘앙스 보이면 엄청 저를 막 했거든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삼성맨. 그 보시면 그 삼성맨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삼성공화국의 삼성국민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충심으로 다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게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달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짧게나마 코트를 다녔어요. 네. 저는 분위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회사도 결국 본인이 이제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경직되어 있고 이게 그 학교별 마피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외대 라인이 워낙 강한. 근데 대구에도 외대 출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어를 쓰니까. 그래서 소수어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미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후진국까지 다 하니까 뭐 아프리카, 뭐 러시아, 뭐 중동 다 하니까 소수어과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오히려 연고대는 확실히 좀 밀리고 그나마 서울대하고 비벼볼 수는 있을 정도. 근데 확실히 근데 그 경직됨을 두 회사 느끼고 지금 딱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다 엄청나게 필터링을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저는 회사 분위기도 큰 목한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 그리고 말씀해주신 항상 나 자신과 거리둔다. 그리고 배신할 준비를 해야 된다. 떠날 준비해야 된다. 정말 공감하고요. 정말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다고 생각했어.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깊숙이 그냥 내가 빠져들어 있던 데를 발견하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항상 거리 둬야 되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자식하고도 거리를 둬야 된다. 심정적으로. 안 그러면 서로 불행한 거죠. 기대가 높거나 의대학을 바라죠. 근데 거리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하다 보면. 근데 이 거리를 둔다는 게 뭐 되게 사람 이제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을 때 딱 좋은 정도까지 가는 거라서.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